전직 대통령 사면을 놓고 당사자 사과가 먼저라는 여당과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야당 입장이 팽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유죄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신속한 심의를 요청하는 등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큰 헬스장 업계를 만나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와 월성 원전 삼중수 누출 논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는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삼중수 누출은 허위 주장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사면론과 이익공유제, 부동산 등 여야의 정책 공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종합뉴스 1월 15일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사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여론의 관심은 특별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쏠렸습니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오는 18일에 열리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면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8일날 기자회견을 하시더라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정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반면 국민의힘의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사선의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 필요하다고 밝혔고 삼선의 하태경 의원도 조건을 걸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열이나 증오 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짤막한 논평만 낸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이슈가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에서 특수를 본 기업들의 이익공유제 구체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헬스장 등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정책이라며 돌파에 나선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유제 구체화를 위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가동해 첫 번째 과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익공유제 입법 방안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불평등 심화를 방치한 결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정당과 정치 세력 등 사회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를 향한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는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며 여당이 거론하는 것조차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기업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헬스장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리 조정과 추가 대출 같은 금융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금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당국이. 두 번째로는 추가 대출을 좀 해줘야 되겠다.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야 정당 대표들도 오늘 하루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에 나섰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라고 의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월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에너지 기본계획 감사를 정치감사라고 비판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은 최 원장의 사적 견해로 이번 감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정치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감사 결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마저 방해하려 한다며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격에 선봉해선 이낙연 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부정하면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추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월성원전의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유출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방출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성원전 안전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은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또 월성원전 감사를 했던 감사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은폐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민주당이 방사능 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우병 괴담과 사두 괴담처럼 원전 괴담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공작을 펼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원전 공포 여론몰이가 감사원 감사와 월성원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 감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과에 따라 여야의 탈원전 정책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대 현안이 부동산 정책이라면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일대 발전을 위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이견부터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 절차를 압축한 가덕 신공항 특별법.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차례로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가 가까워지자 가덕 신공항 추진에 적극 시동을 걸 태세입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첫 일정으로 부산 가덕 신공항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간담회를 갖고 내년 안에 첫 삽을 뜨겠다고 약속했고 이낙연 대표는 오는 21일 부산을 방문, 가덕 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한 부울경 지역구 의원들은 가덕 신공항 추진을 찬성하는 반면 기존 김해 신공항안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수영 등 15명 의원이 독자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하자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지역 의원들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먼저 국토부가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이고 대통령이 결자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당내 분란 없이 정리된 하나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대법원이 어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어제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죠. 이들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같은 유죄 혐의 총 14개입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합친다면 총 22년인데요. 형을 끝까지 채운다면 2039년에 출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징역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률 대리인 유형아 변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먼저 이 사면론을 꺼내든 여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사면론에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사면론을 공론화시킨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 직후 여당과 여론에서 각종 비판이 쏟아지자 어제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선 사과와 반성, 그리고 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당 차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에도 일축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민주당 이름으로 사면을 건의할 일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지난번 사면론 이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중진인 서른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불가 입장 밝힐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사과와 반성이 먼저인데 본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행보 친문 지지층의 대규모 이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공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10%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 친여 지지층과 호남 지역표가 이재명 지사로 대거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호남이 지역구인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 사면론에 대한 호남과 민주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면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과 또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엄중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짧은 논평만을 냈는데요. 이런 공식 논평과는 다르게 야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사선 권성동 의원, 징역 20년은 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친박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하라면서 대통령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두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면서 사면이 아닌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죠. 네. 어제 형 확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데 사면론을 계속 주장한다면 중도층으로부터 극우 보수라는 이미지를 남길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보궐선거와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 지도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결국 이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청와대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어제 청와대는 특별 사면 여부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 통합의 해라고 밝혔었죠. 하지만 이후 통합이 사면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돌자 그다음 발표된 신년사에선 통합을 포용으로 대신했습니다. 또 형 확정 판결 전날 청와대 정무수석인 최재성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가 전날 출입기자단에 최 수석의 라디오 인터뷰 사실을 공지한 점, 그리고 대법원 선고 하루 전날이라는 점을 밀어볼 때 최 수석의 이런 발언 청와대 내부 조율을 거쳐 나온 입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점을 밀어봤을 때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청와대 기류는 사면 유보 쪽으로 정리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 동안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민지 기자가 이제 국회 출입 기자, 막내 기자신데 네. 사면론이 워낙 요즘에 이게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오늘 분량이 많았어요.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박영선 장관 대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세를 잘 분석하는 당직자가 책임 있게 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제3후보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애써 감추려던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려 5개월 만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폄훼하면서 2차 가해를 한 남인순 최고위원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은 서울을 투기 세력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동안 공급 정책 발표 자체가 새로운 투기 수요를 유발해온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묻지마 공급 확대는 가뜩이나 인하력이 높은 집값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 보호법 등이 실효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 인내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두 번째이며 오늘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5일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자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이전과는 뚜렷하게 달라진 구도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3강 체제에서 1강 2중으로 변화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가 뚜렷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3%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3%,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로 나타났는데요.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가 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이 대표는 6%포인트나 하락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때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지키던 이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 기반인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처음으로 이 대표가 이 지사에게 밀린 것으로 조사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대표가 연초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을 꺼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가의 분석입니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이낙연 대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은 차기 대선, 그동안 대권 구도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요즘 가장 많은 인물평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오늘 안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를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칭찬일까요? 비판일까요? 정치인은 누구나 지나간다고 보고 이제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안초딩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은 대딩 정도는 됐다. 아니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거죠. 초등학생에서 대학생 정도는 됐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하 의원은 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신 역시 정치 입문 때와 지금 바뀐 게 꽤 있고 정치인은 누구나 진화한다고 본다면서 안 대표도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를 한 건데요. 과거 안 대표와 함께 일했던 이들이 최근 일제히 그를 비판한 일이 있었죠. 이에 대해선 과거에 좀 잘못하거나 미숙한 데 대한 기억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과거에 실망한 게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건데 그건 안 대표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은 성장한 안 대표를 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긍정평가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안철수 대표. 국민들의 평가는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SNS가 오늘 하루 종일 정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뻐꾹새라는 키워드와 장관의 눈물 사진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쏟아졌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 한 편과 사진 한 컷을 올려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9시쯤 김하나 시인의 뻐꾹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라는 시 전문을 올렸는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박 장관은 대통령과 소상공인, 국민들을 거론하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은 이 모든 분들이 무너지고 쓰러진 산을 되살리고 치유하는 뻐꾹새가 아닐까. 저도 어디선가 뻐꾹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새라도 되어야 할 텐데 그저 부끄럽네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박 장관은 별다른 언급 없이 언론에 찍힌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어제 서울 공릉동 도깨비 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식당 주인으로부터 밀린 임대료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맺힌 사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서울시장 차출론이 다시 거론되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때문에 이 박 장관이 올린 시에서 뻐꾹새는 김 전 부총리를, 종달새는 자신을 의미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진짜 의도는 박 장관 본인만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 이후 사면론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재판이 끝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취임 2주년 이제 그 기자 인터뷰에서 사면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형이 확정이 되기 전에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언급이 어렵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제 형이 확정이 됐다 말입니다. 예.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언급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또 이제 추락하고 이런 상황이라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대단히 지금 고민이 깊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이 되고 또 근 20년 가까운 형들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머릿속에 좀 복잡했고 이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든지 풀어야겠다 네.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연초에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의외로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 내 지지층들이 대단히 크게 격렬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중도층, 중도 성향을 가진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은 이런 결과를 현실적으로 지금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네. 과반 이상이 반대 여론조사 나왔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사면을 강행하게 된다면 정말로 강한 집토끼도 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중도층도 어쨌든 이게 표가 좀 분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여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사면을 하긴 했지만 추징금 부분이 일부 사면이 안 되면서 사실은 그 추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대단히 화가 많이 나는 장면을 연출을 해서 네. 결국은 이 지금 두 분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정작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의 인식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기자회견 대통령께서 하실 때 언급을 하시더라도 뭔가 좀 개략적인 어떤 아마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고 네. 시간을 좀 상당히 두고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리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사과의 메시지가 나와야만 네. 그래야 문 대통령이 다음 단계를 뭔가 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여서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면을 하게 되면 벌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금 부분도 사면을 같이 할 수가 있죠. 근데 벌금 부분은 또 분리해서 사면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역시 대통령의 결단인데 지난번에 전두환 대통령 할 때는 추징금 부분만 이렇게 띄어서 사면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추징금 부분만 띄어서 사면을 안 할 수도 있죠. 벌금을 납부 안 하면 네. 그거는 교도소에서 있어야 되지만 추징은 이게 사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교도소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면을 한다고 해서 또 벌금은 또 따로 추징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하면 될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고민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도자가 뭡니까? 국민 여론을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 여론에 맞게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경질하라는 여론 많았을 때 그 여론에 따랐습니까? 부동산 정책 수정하라고 했을 때 따랐습니까? 지도자가 자기가 판단을 해서 결단을 하고 네. 국민들께 설명을 해서 그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한다는 건 그걸 마냥 기다린다면 그걸 사면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분들은 억울하게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반성과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오로지 본인의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자들이 아마 집요하게 물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각인될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빚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여러 가지 생색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곤란한 거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모습이 또 재현이 된다면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럴드 포드 미국의 대통령 지낸분이 있죠. 돌아가셨지만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오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탄핵 당할까 봐 하야를 한 거거든요. 하야를 하고 대통령 승계를 포드 부통령이 했어요. 네. 승계하자마자 바로 닉슨 사면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 포드 대통령이 이제 떨어져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그때 포드는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큰 결단을 했다. 역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당시 여론은 매우 나빴고 본인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지만 돌이켜보니 그때 그 사면이 굉장히 지도자의 결단으로 옳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걸 문재인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미국 이제 대통령 예를 이제 드셨는데, 네, 사면 전에 그 박 전 대통령의 사과, 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라리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사과를 하라 이러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머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좀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재판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령 특정인을 가지고 특정 자리에 금융기관의 수장의 자리에 앉혀준다 그래서 돈을 뭐 십몇억 받고 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뭘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변호사비 몇십억을 지금 대납을 받고 네. 사실은 이게 말이 그렇지 이건 파렴치범이거든요.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주머니로 안 썼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구를 챙겨주기 위해서 재벌 회장들 따로 이렇게 만나서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네네. 단둘이 만나서 독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안종범 씨에게 이러이러한 작업, 후속 작업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직을 수행하라고 했더니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 이거 도대체 누구하고 누구는 법이 이렇게 따로 적용돼도 되는 거야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뿐만 아니고 보통의 평균적인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게 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문제니까 정말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이 국민들에게 좀 반성하고 사죄한다 이런 느낌이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은 본인들이 정치보복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분은 지금 3년 10개월 동안 영화의 몸이 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1년 한 8, 9개월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분들이 사면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면해달라고 구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판단은 이제 공이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 거거든요. 문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그 사면을 하는데 조건을 달고 뭐 하는 것도 구차해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는 사면 싫다 하면 그냥 사면 안 하고 가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많은 앞으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되고 혹시 정치적으로도 선거 때 그와 관련한 어떤 국민들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온전히 현 대통령의 몫이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사면해달라고 지금 애걸복걸 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임기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한번 매듭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판단한다면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사면 안 하고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면이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사면을 추진한다면 시기가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문 대통령이 결국 임기 내에는 사면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자꾸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 하에 자꾸 정치적으로 셈법을 하니까 복잡해진다.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법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사면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문 대통령이 매듭을 짓고 가신다는 마음이 그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그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동안 내가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는데 그걸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킨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라도 일부는 그 통합 노력을 다시 하겠다. 좀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뭐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은 좀 더 통합적으로 가고 여야 간의 협치를 좀 더 완성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 내 사면을 예상하셨는데요. 저는 과거에 그 김영삼, 김대중 당선자 그 두 분이 했던 모델이 제일 적합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분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 끝나기 직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건의를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내년 대선 3월달 대선 끝나고 나서 5월달에 취임하기 전에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후임 대통령 당선인께서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태를 빌어서 현재 문 대통령이 가부간의 결단을 내리면 후임자를 위해서도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느낌도 있고 또 지금 뭐 4월 재보궐선거나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오해도 피할 수도 있고 이래서 내년 대선 이후에 문 대통령이 결단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관련해서 한 가지 팩트,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두 분 돌아가셨는데 양쪽 주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내가 주도해서 사실 사면한 거다. 그러나 마침 또 김대중 당선인이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걸 반영해서 한 거라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건의해서 한 거다 이런 서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두 전직 대통령 분리 또 선별 사면론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개인적 착복이 없었고 또 뇌물을 또 이제 받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좀 선별 사면론에 힘을 실는 글쎄요, 건가요? 그러니까 사건만 가지고 본다면 이게 범죄의 이제 죄질이라고 그러죠. 어떤 죄의 질만 가지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훨씬 나빠요 보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선별 사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기는 현실에 있어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점만 적절한 시점을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 대선 이후로 해서 대통령께서 가부간의 결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대선 이후.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전두환, 노태우 두 분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경우를 보면 우리 국민들 아시잖아요. 죄질을 따진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훨씬 나쁘죠. 그런데 동시 사면을 했고 그분들한테 뭐 사죄 반성 전제를 달고 한 것도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 판단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죄질이 좀 더 나쁘니 나중에 한다. 그러면 현 정권은 정치보복을 정말 집요하게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쁘다는 건 우리 국민들도 다 짐작을 하고 언론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박근혜 전 대통령 먼저 하고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한다. 그럴 때 이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옹졸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을 한다면 두 분을 동시에 하는 게 맞겠죠. 이제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를 놓고서 경제계와 야권은요 사실상 증세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김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아주 적절한 의제를 꺼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사회가 이제 급격하게 자동화 인공지능과 로봇 하면서 고용이 여기저기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엊그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K자 양극화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정말로 잘 되고 있고 돈도 잘 벌리지만 나머지 80%는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가지고 보면
중산층이라든지 보통의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잃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궁극에 있어서는 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20%가 소비를 할 만한 국민들의 이렇게 폭넓게 존재하지 않으면 네.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결국은 잘 나가는 20%도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잘 나가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돈을 환류시키고 밑으로 돈이 흘러가야만 이게 세상이 지금 굴러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이익 공유가 필요한데, 다만 이거를 세금의 형태로 할 것인지, 지금 그게 이제 정의당 아니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수수료 깎아주고 뭔가 좀 이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회 안에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의제 자체는 대단히 적절한 의제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익공유제가. 그러니까 앞에 자발적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 뒤에 제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제도화를 한다. 정세균 총리도 제도화하는 거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익공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정세균 총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기업을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익공유제, 뭐 말은 좋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얼마큼 이익을 받는지 어떻게 판정할 수가 있죠? 그 기업이 노력을 하고 혁신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측면도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디지털화 되면서 우리가 배달과 관련한 것도 사실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단 네. 말이죠. 이거를 다 어떤 기업은 얼마큼 이익 받는지를 어떻게 따져보고 어떤 쪽은 얼마큼 손해받는지, 이걸 어떻게 무슨 재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네. 게다가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재미본 쪽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익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전 국민한테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이낙연 대표가 말을 해요. 정부는 자기가 할 일이 어려운 계층을 챙기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세금 가지고 전 국민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그 어려운 계층 챙기는 건 이익을 본 기업들한테 책임져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초과이익 공유제 하지 않았느냐, 추진했죠. 추진하지 않았느냐.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시행이 됐었어요. 네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 같다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던 정운찬 전 총리, 당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분도 인터뷰했대요. 내가 했던 거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익 본 기업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기업들이 뭔가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떼내가지고 네네.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한테 이걸 나눠주는 건데, 이 정운찬 총리의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기업이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하면 그거를 초과 달성된 부분의 일부를 나누는 거거든요. 네네. 완전히 다른 컨셉이에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기업소득 환류 세제도 다르고. 네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말씀할 거면 정확히 개념을 말씀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좋은 의제다. 네. 그리고 또 좋지 못한 뭐 말이 안 제도다. 되는 제도다. 말이 안 되는 간만에 제도다. 맞짱 트론다운 예. 맞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질문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5대 생존 대책, 그리고 정의당이 또 발의한 특별 재난 연대세, 네. 이런 그 제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안이 최적의 대안이 무엇이냐,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찾아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의 말은 아예 합법화해서 그냥 공식적인 세금으로 하자.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보면. 네네. 아니면 사실은 이익 공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가령 배달업체 같은 경우 옛날에 카드 수수료는 사실은 1%도 안 되거든요, 요새. 근데 배달업체 수수료는 최소한 4에서 많으면 한 8%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네.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잘 나가는 요번에 돈 많이 벌었던 기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고용과 관련된 무슨 적절한 임무를 맡긴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면 된다. 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면 네. 예컨대 삼성전자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 많이 남는 부분을 협력 업체들한테 지금 나눠주는 이익 배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정부가 자꾸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그 틀에 기업들을 넣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소위 말해서 5대 이 방안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그 세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예산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전략을 해가지고 그쪽에 맞춤형으로 주자는 거거든요. 그게 네네. 정부의 일입니다. 네. 예. 네. 다음 주는 넘어가서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이 역시 부동산인 것 같은데요. 이 눈에 띄는 정책이나 실현 가능성 높은 공약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은 작년부터 공급 늘리겠다고 가령 뭐 태릉에 지금 육사부지라든지 대통령께서 몇 군데 네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공급 늘릴 생각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집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 또 신혼부부들을 위한 어떤 주택 공급책들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다만 너무 젊은이들이 공포에 지쳐서 지금 못 사면 나중에 영구히 못 산다 이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들어와서 가수요가 좀 폭발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의 가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대출이 완전히 꽉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세금이 조금 세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금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현 정부가 그동안에 일관성을 가졌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의 이 수요 억제, 공급은 좀 외면하고 수요만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 정책, 규제 정책을 통해서 계속 수요 억제를 24번의 정책을 썼는데 그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네. 공급을 늘리겠다고 생각한 건 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다양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정부가 오늘 기재부 장관이 발표한 거 보면 공공 재건축, 뭐 공공 임대 이쪽을 통한 공급 확대. 네, 근데 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을 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서 전월세 살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민간의 영역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만약에 소위 불로소득이 생긴다, 네. 초과이익이 생긴다. 그거는 적절한 선에서 환수하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과연 민간이 원하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이 이루어질지 좀 아직은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1분씩만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민심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나 여당이 이제 공격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는 최소한 정부가 일정 정도는 공급 대책을 이렇게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나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한 네. 법제를 출발을 시켰고 그게 약간 잠시 기간 동안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 그 조정기만 거치면 큰 틀에서 안정화 시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설명을 하고 지금 공급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서울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안정화로 갈 것이니까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계속 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은 호언장담으로 현재 끝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도 못하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값, 월세값 계속 올라가죠. 매물 없죠. 집가진 분들 팔기도 어렵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유세는 굉장히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래세는 낮춰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양도세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의 아주 핵심들 수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아마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그 뉴스엔 맞짱 토론은 사면론, 이익공유제, 부동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인 휴일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